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최근 로봇 개발 일을 하면서 국내에 정말 다양한 연구실과 기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다들 휴머노이드와 범용 로봇 AI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지켜보면서도 막상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새로운 기술과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팔로우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단편적인 뉴스보다는 대체 이 거대한 그룹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로봇의 뇌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피지컬 AI 씬에서 가장 뜨겁게 언급되고 있는 대표 VLA의 모델 3대장을 한자리에 모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그루트,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그리고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시리즈입니다. 이 거대한 세 그룹이 범용 로봇 정책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각각 어떤 기술적 아키텍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로봇마다 다른 몸체의 형태와 제어 방식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각자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대표 모델을 개발자의 관점에서 나란히 뜯어보면서 지금 로봇 AI 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의 최종 종착점이 일반 인공지능이다 보니 가장 사람다운 형태인 휴머노이드 기술에 많은 투자와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머노이드용 AI 모델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그루트 계열은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선명한 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공개된 그루트 N1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공개형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고, 이후 2025년 6월 N1.5, 2026년 1월에 N1.6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이를 기술적으로 한번 뜯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루트 N1으로 공개된 논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범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몸체, 거대한 모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문 서두에서 엔비디아는 범용 로봇의 자율성을 위해서 하드웨어, 모델, 데이터라는 세 개의 축이 함께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휴머노이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그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일반화된 로봇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된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휴머노이드의 실제 동작 데이터는 극도로 비싸고 희소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인터넷 스케일 로봇 데이터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단일 로봇 실기체 데이터만으로는 진짜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그루트 N1의 핵심 발상이 등장합니다. 논문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그림은 피겨 1, 데이터 피라미드입니다. 이 그림은 그루트가 단순한 이미테이션 러닝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습 데이터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갈수록 데이터 양은 줄어들지만 인바디먼트 특이성은 커지는 피라미드 구조로 봅니다. 맨 아래에는 웹 기반의 비전 언어 데이터와 인간의 이고센트릭 비디오 같은 대규모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는 시뮬레이션이나 신경망 기반 생성 기법으로 만든 신세틱 트래젝토리가 있으며, 맨 위에는 실제 로봇에서 얻은 텔레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놓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층 데이터는 로봇에게 세상과 행동의 넓은 사전 지식을 주고, 위층 데이터는 그 지식을 실제 로봇의 몸에 맞게 접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봐야 하는 그림은 피겨 2, 모델 오버뷰입니다. 여기서 그루트 N1은 자신을 비전 랭귀지 액션, 즉 VLA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력은 이미지 관측과 언어 지시이고 출력은 로봇의 모터 액션입니다. 그루트 N1은 듀얼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인지 체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시스템 1, 시스템 2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루트에서 시스템 2는 비전과 언어를 통해 현재 상황과 명령을 해석하는 쪽이고, 시스템 1은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모터 명령을 빠르게 생성하는 쪽입니다. 피겨 1을 보면 이미지와 언어가 먼저 VLM 백본으로 들어가 토큰 시퀀스로 바뀌고, 그 출력이 로봇 상태와 액션 엔코딩과 함께 디퓨전 트랜스포머 쪽으로 전달되어 모터 액션을 생성하는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루트 N1에 시스템 2에 엔비디아 이글2 VLM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된 그루트 N1-2B 체크포인트 기준으로 전체 파라미터 수는 2.2B이고 그중 1.34B가 VLM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VLM은 인터넷 규모의 비전 언어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시각 장면과 언어 명령을 함께 해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VLM의 맨 마지막 층 출력이 아니라 중간층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는 편이 더 빠르고 정책 성능도 더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루트 N1-2B에서는 중간층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 로봇 시스템을 이해할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층의 표현은 보통 최종 답을 만들기 위한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언어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로봇이 바로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감각적 단서나 공간적 정보는 오히려 중간층에 더 풍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중간층 리프레젠테이션은 아직 지나치게 언어화되기 전 단계의 정보이기 때문에 장면의 구조나 물체의 위치 관계, 동작과 연결되기 쉬운 특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정책 모듈 입장에서는 마지막 층보다 중간층 표현이 더 직접적으로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층까지 모두 통과시키지 않고 중간층 출력을 활용하면 계산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추론 속도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결국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히 LLM이나 VLM을 크게 쓰는 것보다 그 모델 안에 어떤 내부 표현을 꺼내서 행동 모듈에 넘기느냐가 실제 성능과 지연 시간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1은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액션 모듈입니다. 논문은 여기에 플로우 매칭과 액션 청킹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로봇이 매 순간 다음 액션 하나만 찍어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질 여러 개의 동작을 하나의 묶음으로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조금 뻗고 손목을 돌리고 그 다음 물체를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식의 연속 동작을 한 번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 순간 다시 계산하느라 동작이 끊기거나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고 더 부드럽고 일관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액션 묶음은 디퓨전 계열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거칠고 불확실한 동작 후보에서 시작한 뒤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점 더 자연스럽고 실행 가능한 동작으로 다듬어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정답 액션을 한 번에 찍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가 섞인 초안에서 출발해 점차 정교한 동작 시퀀스로 정제해가는 것입니다. 이때 시스템1은 혼자서 동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시스템2에 해당하는 VLM이 이해한 결과를 함께 참고합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크로스 어텐션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액션 모듈이 지금 장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VLM의 정보를 계속 참고하면서 동작을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본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전혀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보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바디먼트 스페시픽 엔코더와 디코더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로봇마다 몸의 형태와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로봇은 두 팔과 손가락이 있고 어떤 로봇은 바퀴가 있으며 또 어떤 로봇은 관절수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고수준 의도를 받더라도 이를 실제 관절 상태와 제어 명령으로 바꾸는 방식은 로봇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루트는 공통의 지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인바디먼트에 맞는 입력 해석기와 출력 변환기를 따로 두어 서로 다른 로봇의 스테이트와 액션 차원을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림이 피겨 3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피겨 3을 보면 로봇마다 상태와 액션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공통 구조 안에서 처리하는지, 그리고 비전 랭귀지 토큰이 어떻게 DIT 블록으로 흘러 들어가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전에 많은 로봇 정책 모델은 특정 로봇, 특정 센서, 특정 액션 스페이스에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루트 N1은 처음부터 싱글암 로봇 안부터 바이 매뉴얼, 덱스트러스 핸즈까지 다양한 인바디먼트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마다 몸이 다르니 모델도 완전히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을 벗어나서 상위의 멀티모달 이해와 하위 행동 생성 프레임은 공유하고 인바디먼트 스페시픽 부분만 최소한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적 사고입니다. 인터넷 데이터에서 얻은 시각, 언어 이해 능력, 시뮬레이션과 신세틱 데이터에서 얻은 넓은 행동 프라이어, 그리고 실기체 데이터에서 얻은 로봇, 특이적 제어 지식을 한 모델 안에서 합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데이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루트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액션이 없는 데이터도 학습에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1인칭 시점 영상이나 AI가 생성한 영상에는 보통 로봇을 조종하기 위한 정확한 동작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잠재 행동 코드북과 동역학 모델을 이용해 가상의 동작 정보를 유추해내고 이를 로봇 학습에 알뜰하게 활용합니다. 즉 적절한 변환 단계를 거치면 행동 프라이어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 자체 텔레 오퍼레이션 데이터 88시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827시간 규모의 카운터 팩튜얼 로봇 트래젝토리로 확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전 프로젝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피지컬 AI에서 경쟁력을 가르는 것은 모델 구조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 데이터가 직접 없을 때도 어떻게 학습 자원으로 바꿔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그루트 N1은 실제로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논문에서는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BC 트랜스포머, 디퓨전 폴리시 같은 베이스라인과 비교합니다. 테이블 E에 따르면 100 데몬스트레이션 퍼 태스크 조건에서 로보카사에서는 BC 트랜스포머 26.3%, 디퓨전 폴리시 25.6%, 그루트 N1 EB 32.1%를 보였고 덱스MG에서는 각각 53.9%, 56.1%, 66.5%, GR1 벤치마크에서는 16.1%, 32.7%, 50%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성공률 기준으로도 그루트 N1 EB가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숫자보다는 사전 학습을 충분히 거친 크로스 인바디먼트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한된 포스트 트레이닝 데이터 조건에서도 기존 이미테이션, 러닝 베이스 라인보다 일관되게 우세했다는 점입니다.
즉 파운데이션 모델식 사전학습이 로봇 제어에서도 실제 효용을 가진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이어서 실제 기체 결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논문 테이블 3에 따르면 프리의 GR1 휴머노이드에서 수행한 실제 작업들에 대해 그루트 N1입이 디퓨전 폴리시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풀데이터 조건에서 디퓨전 폴리시 평균 성공률이 46.4%인 반면 그루트 N1EB는 76.8%를 기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로우 데이터 조건입니다. 그루트 N1EB를 전체 데이터의 10%만 사용해 포스트 트레인한 경우에도 평균 42.6%를 기록해 풀 데이터로 학습한 디퓨전 폴리시 46.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속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루트 N1.5는 2025년 6월 엔비디아 리서치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N1.5를 N1의 아키텍처, 데이터, 모델링 측면에서 여러 개선이 들어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VLM 처리 방식입니다. N1.5는 여전히 엔비디아 디글 계열 VLM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습 과정에서 VLM 자체를 크게 다시 흔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N1.5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단계 모두에서 VLM을 프리즈한 채 사용했습니다. 즉 거대한 시각 언어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기보다는 이미 잘 학습된 VLM은 그대로 두고 그 출력을 로봇 행동 모듈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부를 다듬는 쪽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VLM 전체를 함께 학습시키면 계산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원래 잘 되던 시각 언어 이해 능력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본을 고정해두면 학습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적은 데이터로도 원하는 방향의 개선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 이미 똑똑한 눈과 언어 이해 엔진은 그대로 두고 그 정보를 로봇이 행동으로 옮기는 연결 방식을 더 정교하게 손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N1.5는 비전 엔코더와 LLM 사이를 잇는 어댑터 구조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비주얼 토큰과 텍스트 토큰 임베딩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보를 더 안정적으로 섞기 위한 조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과 텍스트에서 나온 표현은 값의 분포나 스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로 바로 합치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거나 한쪽 정보가 과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표현들을 비교적 고른 상태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서로 덜 충돌하고 모델이 둘을 더 자연스럽게 함께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변화가 랭귀지 팔로잉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용자의 언어 지시를 더 잘 따르고 학습 때 보지 못한 상황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N1에서는 VLM과 액션 모듈을 강하게 함께 최적화하는 쪽이었다면 N1.5에서는 상위 비전 언어 표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행동 모듈 쪽을 다듬는 방향으로 조정한 셈입니다. N1.5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그라운딩 능력 강화입니다. 엔비디아는 N1.5의 VLM이 디글 2.5에서 출발해 더 나은 그라운딩과 피지컬 언더스탠딩을 갖도록 튜닝되었다고 설명하며 내부 GR1 그라운딩 데이터셋과 레프 코코지벨에서 QN2.5 VL3B보다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GR1 그라운딩 IOU는 35.5에서 40.4, 레프 코코지벨 IOU는 85.2에서 89.6으로 제시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 접시 옆에 빨간 사과를 집어라 같은 자연어 지시를 실제 물체 선택으로 연결해야 하는 로봇 문제에서 이 능력이 약하면 행동 생성이 아무리 좋아도 언어 조건 수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N1.5가 랭귀지 팔로잉을 크게 끌어올린 배경에는 바로 이 그라운딩 강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N1.5에서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티브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로봇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학습시키려면 미래의 실제 이미지 자체를 예측하게 만드는 방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래 프레임을 픽셀 단위로 직접 생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비용도 큽니다. 장면의 세부 질감, 조명, 배경 변화까지 모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N1.5는 이런 부담이 큰 방식 대신 미래 화면을 통째로 그리게 하지 않고 미래 장면이 갖게 될 의미 있는 내부 표현, 즉 레이턴트 임베딩 쪽에 맞추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영상을 완벽하게 복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어떤 상태가 될지 핵심적인 특징만 맞춰보라고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앞으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장면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지금 행동이 이후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 익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을 그리는 능력보다 미래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에 더 집중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학습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봇 정책은 결국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잠시 뒤 어떤 상태가 될까를 잘 예측할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바로 이 미래 상태의 표현을 더 잘 맞추도록 만들어 행동 결과를 더 잘 내다보는 표현을 학습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오브젝티브를 추가했을 때 정책 성능이 좋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방식이 휴먼 비디오를 활용할 가능성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연 영상에는 반드시 로봇의 정확한 관절값이나 액션 레이블이 함께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처럼 미래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과 정렬하는 방식은 꼭 로봇 제어 신호가 없더라도 영상 속 시간 흐름 자체에서 이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는가를 배우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미래 변화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이것이 로봇 정책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공개된 그루트 N1.6은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랭귀지 팔로잉 개선만이 아니라 더 복잡한 리얼 월드 바이 매뉴얼 태스크와 로코 매니퓰레이션 그리고 더 다양한 인바디먼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N1.6의 또 다른 특징인 데이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N1.5까지의 데이터 믹스처에 더해 엔비디아는 바이 매뉴얼 얌, 암스, AGI 봇 지니원, 시뮬레이티드 갤럭시아, R1 프로온 비헤이비얼, 유니트리 지원 홀바디, 로코 매니퓰레이션에서 수집한 수천 시간 규모의 텔레오퍼레이티드 데이터를 추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N1에서 크로스 인바디먼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을 열었다면 N1.6은 그것을 더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며 복수 플랫폼과 더 어려운 전신 작업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공식 페이지에서 N1.6이 N1.5보다 다양한 인바디먼트에서 더 나은 포스트 트레이닝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사용자들이 바이 매뉴얼, 매니퓰레이션과 로코 매니퓰레이션에서 더 나은 출발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N1 논문과 N1.5, N1.6 자료를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루트의 핵심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VLM 기반의 상위 이해와 DIT 기반의 하위 행동 생성을 결합한 이원 구조라는 점. 그리고 둘째, 웹데이터, 인간 영상, 신세틱 트래젝토리, 실기체 데이터를 하나의 피라미드로 엮는 데이터 전략. 마지막 셋째, 크로스 인바디먼트, 어댑테이션을 전제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야 휴머노이드용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인바디먼트 위에서 멀티모달 이해, 행동 생성, 데이터 확장 전략, 일반화 실험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은 첫 번째 본격적 공개 사례에 가깝습니다. N1은 그 기본 뼈대를 제시했고 N1.5는 그라운딩과 랭귀지 팔로잉, 휴먼 비디오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N1.6은 더 큰 모델과 더 다양한 인바디먼트, 더 복잡한 작업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풀려고 했을까요? 구글 딥마인드가 제미나이 로보틱스에서 풀고자 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멀티모달 AI가 이미 잘하던 이해와 추론을 물리세계의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025년 3월의 첫 보고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2025년 9월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그 위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한 뒤 행동하는 구조, 그리고 서로 다른 로봇 몸체 사이에서 동작 지식을 옮기는 구조까지 본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처음 공개된 2025년 3월 기술 보고서를 보면 구글은 제미나이 로보틱스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안에 서로 역할이 다른 두 축을 둡니다. 하나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즉 비전, 언어 행동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로 본 장면과 사람이 준 지시문을 받아서 실제 로봇이 실행할 행동 명령으로 이어주는 모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인데 여기서 ER은 인바디드 리즈닝, 즉 몸을 가진 존재의 추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로봇의 손목을 직접 움직이는 저수준 제어기라기보다 장면 속 물체의 위치와 관계를 이해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코드를 생성해 기존 제어기와 연결하는 상위 지능에 가깝습니다. 2025년 보고서의 피겨 1은 바로 이 전체 계열 구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피겨 14는 실제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클라우드 쪽의 VLA 백본과 로봇 온보드의 로컬 액션 디코더로 나뉘어 동작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두 그림을 함께 보면 구글이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엔드투엔드 모델만 밀어붙였다기보다 추론 계층과 행동 계층을 역할에 맞게 나눠 설계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이 채팅창에서 답변을 기다리듯 몇 초씩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의 똑똑한 만큼이나 지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 구글은 대형 모델 추론을 그대로 로봇 내부에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VLA 백본은 클라우드에 두되 로봇 위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액션 디코더를 따로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에서 원시 관측으로부터 저수준 액션 청크까지의 엔드-투-엔드 지연은 약 250ms 수준이며 여러 액션을 묶음으로 예측하는 액션 청킹을 사용해 시료 제어 주파수는 50Hz 수준까지 맞춥니다. 여기서 액션 청크란 짧은 구간의 행동 묶음을 한꺼번에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느린 거대 모델을 쓰더라도 로봇은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글이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먼저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용성, 상호작용성, 손재주입니다. 범용성은 새로운 환경이나 처음 보는 물체에도 어느 정도 대응하는 능력을 뜻하고 상호작용성은 사람이 도중에 말을 바꾸거나 물체 위치가 바뀌어도 반응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손재주는 말 그대로 정교한 조작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로봇 연구에서 자주 따로따로 이야기되지만 사실 실제 서비스 로봇에서는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성질입니다.
구글은 블로그와 기술 보고서에서 접기, 담기, 분류하기, 집어서 옮기기 같은 과제를 예로 들며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기존 VLA 대비 일반화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계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섹션 2.3을 보면 제미나이 2.0 계열의 인바디드 리즈닝 능력만으로도 로봇 코드 생성이나 퓨샷 재현은 가능하지만 정교한 조작에서는 성공률이 충분히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알로하2에서의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제로샷에서는 바나나 전달 같은 과제는 일부 되지만 옷 접기처럼 더 정교한 조작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인컨텍스트 러닝, 즉 몇 개의 시범 예시를 문맥 안에 넣어주는 방식에서는 성능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생각만 잘하는 모델과 손을 잘 쓰는 모델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2025년 9월에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1.5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구글은 전 세대의 토대 위에 세 가지 큰 혁신을 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모션 트랜스퍼, 둘째는 띵킹 비포어 액팅, 셋째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의 인바디드 리즈닝 강화입니다. 공식 블로그와 논문 초록을 함께 살펴보면 1.5 세대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로봇은 환경을 이해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다음 행동하며 필요하면 도구까지 호출하는 피지컬 에이전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Thinking Before Acting, 즉 행동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전통적인 VLA는 보통 지시문에서 행동으로의 직접 매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이 사이에 자연어 기반의 내부 추론 과정을 끼워 넣습니다. 이를 멀티레벨 인터널 리즈닝 프로세스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풀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색깔별로 나눠 담아라 라는 지시를 받으면 모델은 곧바로 팔을 움직이는 대신 먼저 흰옷은 흰 바구니, 나머지는 검은 바구니처럼 작업 의미를 정리하고 그 다음 빨간 스웨터를 집어 검은 바구니에 넣자처럼 하위 단계 계획을 세우며 마지막에는 집기 쉽도록 조금 당긴 뒤 잡자 같은 미세 행동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긴 작업을 더 짧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사람 입장에서도 로봇이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조금 더 해석 가능해집니다. 딥마인드는 1.5에서 이 띵킹 능력이 복잡한 멀티스텝 태스크 해결을 돕고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체인 오브 덫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비슷한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일반 LLM에서의 추론이 답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실제 물리 행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간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길고 복잡한 물리 과제를 더 잘 쪼개고 실행하기 위한 기능적 장치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모션 트랜스퍼입니다. 이것도 이름만 보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본질은 간단합니다. 로봇마다 관절수가 다르고 팔 길이가 다르고 센서 위치도 다르고 심지어 사람이 보기엔 비슷한 두 팔 로봇이어도 내부적으로는 행동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로봇 학습은 종종 이 로봇에서 모은 데이터는 이 로봇에만 유효한 데이터가 되기 쉬웠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바디먼트, 즉 서로 다른 로봇 몸체 사이에서도 동작 학습을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지컬 AI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병목은 모델 구조만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각각 별개로 학습해야 한다면 데이터 비용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반면 모션 트랜스퍼가 잘 되면 특정 인바디먼트에서 어렵게 모은 데이터를 다른 인바디먼트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의 강화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ER의 역할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R 모델은 손을 직접 움직이는 손놀림의 달인이라기보다 공간 이해와 상위 계획의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2025년 3월 보고서에서는 이미 2D 객체 검출,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포인팅, 2D 트래젝토리 프레딕션, 탑다운 그래스 프레딕션, 멀티뷰 코리스폰던스, 3D 바운딩 박스 디텍션 같은 능력을 꽤 깊게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겨 6은 2D 디텍션, 피겨 7은 자연어 질의 기반 포인팅, 피겨 10은 다른 시점 간 대응점 찾기, 피겨 11은 단한 이미지에서의 3D 박스 추정을 보여줍니다. 테이블사에서는 썬 RGBD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 강한 3D 디텍션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구글은 로봇 문제에서 앞단의 공간적 이해를 매우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1.5에 와서는 이 인바디드 리즈닝 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딥마인드는 ER 1.5를 더 퍼스트 띵킹 모델 옵티마이즈드 포 인바디드 리즈닝이라고 표현하며 15개 학술 벤치마크를 종합했을 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성능을 보였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ERQA, 포인트 벤치를 포함해 포인팅, 이미지 QA, 비디오 QA, 스페이셜 리즈닝 관련 과제들이 들어갑니다. ER 1.5는 현재 장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추정하고 필요하면 구글 서치 같은 도구를 호출하는 상위 두뇌 역할을 맡습니다. 즉 1.5 세대에서 구글은 VLA 하나로 모든 걸 끝낸다 보다는 ER 1.5가 계획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1.5가 실행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더 분명하게 내세웠습니다. 블로그의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 상하위 역할 분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목은 현재의 피지컬 AI 기술 발전의 흐름을 읽는데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됩니다.
과거 RT2류의 연구가 인터넷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강하게 보여줬다면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생각하는 상위 에이전트와 실행하는 하위 정책을 좀 더 명시적으로 나눠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ER1.5가 계획, 도구 사용, 진행도 추정까지 맡고 GR1.5가 실제 액션을 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엔비디아에서 시스템2, 시스템1 분리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미나이 로보틱스 연구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좋은 로봇 AI는 행동 모델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면을 이해하는 능력, 물체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작업을 쪼개는 계획 능력,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하는 상호작용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둘째, 대형 모델을 로봇에 쓰려면 지능만큼 시스템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판의 클라우드 백본, 올로봇 디코더 구조나 1.5의 ER, VRA 협업 구조는 모두 현실적인 로봇 시스템을 의식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데이터와 인바디먼트 문제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모션 트랜스퍼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을 잘 움직이는 모델보다 서로 다른 로봇과 환경에 빠르게 옮겨 붙는 모델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는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계열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루트나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처럼 최근 피지컬 AI와 VLA 흐름을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대표 선두 그룹 중 하나가 바로 피지컬 인텔리전스입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 이 팀은 처음부터 특정 로봇 하나를 잘 움직이는 전용 정책보다 여러 종류의 로봇과 여러 작업에 공통으로 통하는 범용 로봇 정책, 다시 말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목표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공식 소개에서 아예 어떤 로봇이든 어떤 작업이든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처럼 새로운 환경에 가도 아주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고 이전 경험을 발판 삼아 빨리 적응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핵심 철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학이 처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2024년의 파이영입니다. 파이영 논문의 정식 제목은 비전 랭귀지 액션 플로우 모델, 포 제너럴 로봇 컨트롤인데 제목만 봐도 핵심이 잘 드러납니다. 이 모델은 카메라로 본 장면과 자연어 명령을 받아 실제 로봇 행동으로 이어주는 VLA, 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논문 서두에서 파이는 로봇 학습의 병목을 데이터, 일반화, 강건성으로 짚고 이를 풀기 위해 인터넷 규모의 비전 언어, 사전 학습 지식을 끌어오고 여러 로봇과 여러 작업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파이형의 구조를 보면 파이가 왜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피겨 3은 전체 프레임워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핵심은 사전 학습된 비전 언어 모델 100본 위에 액션 익스퍼트를 붙여 로봇 고유의 상태와 행동을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터넷에서 학습된 시각 언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실제 로봇 제어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행동 모듈이 담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생성 방식으로는 당시 VLA 쪽에서 많이 쓰던 단순 자기회귀 토큰 예측 대신 플로우 매칭을 사용합니다. 플로우 매칭을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연속적인 행동 궤적을 조금씩 정제하면서 만들어내는 계열에 속합니다. 로봇 제어에서는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연속 행동이 중요한데 이런 연속성 있는 출력을 다루기에 유리합니다. 파이형 논문은 이 방식 덕분에 최대 50Hz 수준의 고주파 액션 청크를 다룰 수 있고 빨래 접기나 박스 조립처럼 정교하고 연속적인 작업에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피겨 2가 바로 이런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 로봇과 88개 작업으로 사전 학습한 뒤 긴 수평선의 빨래 정리 같은 작업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형만으로는 아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디퓨전이나 플로우 계열의 연속 액션 생성은 강력하지만 학습과 추론 비용이 작지 않고 언어 지시를 안정적으로 따르면서도 빠르게 학습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파이는 이 계열을 한 번에 하나씩 보강해 나갑니다. 그중 첫 번째 중요한 변곡점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논문의 제목은 Efficient Action Tokenization for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제인데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자기 회귀형 VLA의 한계와 연결됩니다. 먼저 자기 회귀형 VLA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는 로봇의 행동을 한 번에 길게 만들어내지 않고 마치 문장을 한 토큰씩 생성하듯 현재까지의 정보와 직전 액션을 바탕으로 다음 액션을 순서대로 예측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에 무엇을 할까를 한 스텝씩 이어붙이면서 전체 행동 시퀀스를 만드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언어 모델과 구조적으로 잘 맞고 구현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제어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의 토큰은 어느 정도 이산적인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로봇의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팔 관절 각도나 그리퍼의 움직임은 바로 이전 시점과 다음 시점이 매우 비슷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 신호를 언어 토큰 다루듯 너무 잘게 쪼개버리면 인접한 액션들끼리 거의 비슷한 정보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결국 모델은 정말 중요한 장기적 변화나 동작의 구조를 배우기보다 바로 직전 값과 거의 비슷한 다음 값을 맞히는데 많은 용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비효율적이게 되고 길어진 시퀀스를 다룰수록
오차가 누적되거나 전체 동작의 부드러운 흐름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의 피겨 1은 패스트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파이는 로봇 액션 시퀀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압축하는 방식으로 토큰화하고 이를 통해 파이형 패스트를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조작 성능은 파이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시간을 약 5배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패스트는 연속 액션의 강점과 토큰 기반 학습의 효율 사이를 잇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요. 2025년 4월에 공개된 파이 0.5는 파이 계열이 단순한 덱스트러스 컨트롤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파이 0.5 논문 제목은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with open world generalization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픈 월드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열린 세계에서의 일반화입니다. 로봇이 연구실 안에 익숙한 탁자 위 물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집, 새로운 배치, 새로운 물체, 새로운 표현을 만나도 어느 정도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 0.5의 초록은 이 모델이 파이 0을 바탕으로 하되 여러 로봇 데이터와 고수준 의미 예측, 웹 데이터 등을 함께 공동 학습해서 더 넓은 일반화를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서브태스크 프레딕션, 롤 레벨 액션스 같은 이질적인 신호를 한 모델 안에서 함께 다루는 하이브리드 멀티모달 이그젬플 구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완전히 새로운 집에서도 부엌이나 침실 정리처럼 긴 수평선의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학습 시스템을 처음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 0.5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개념이 계층적 구조입니다. 이후 공개된 파이 0.6 모델이 말해주듯 파이 0.6은 파이 0.5의 하이라키컬 디자인, 즉 계층 구조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여기서 계층 구조란 고수준에서는 어떤 하위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의미적인 서브 태스크를 예측하고 저수준에서는 실제 액션 청크를 생성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엔비디아와 구글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다뤄왔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로봇의 긴 작업은 단순히 손을 잘 움직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을 정리하라 라는 지시는 너무 크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개를 짚는다, 이불을 펴 정리한다, 옷을 바구니에 넣는다 같은 하위 단계로 나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각 단계에서 팔과 손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이는 파이 0.5 이후부터 상위 의미 예측과 하위 행동 생성의 분리를 더 분명히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등장하는데 바로 널리지 인슐레이션입니다. 이름만 보면 약간 추상적이지만 뜻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전학습된 VLM 백본이 이미 갖고 있는 시각 언어 지식이 로봇 액션 학습 과정에서 망가지는 일을 최대한 막자는 것입니다. 로봇 데이터를 이용해 엔드투엔드로 다 같이 업데이트하면 언어를 잘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던 능력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 팀은 2025년 이 문제를 별도 연구로 다뤘고 액션 익스퍼트 쪽에서 나온 그레디언트가 백본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를 개선했습니다. 이 연구의 피겨 6은 제너럴리스트 모델 설정에서 이런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표 버싱 작업에서 이 방식은 언어 지시를 더 잘 따르면서도 학습 속도는 파이 0, 패스트만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순수 파이 0 계열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많은 학습 스텝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널리지 인슐레이션은 로봇이 행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배운 언어 시각 지식을 잃지 않게 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모여서 2025년 11월에 파이 0.6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파이의 최신 주력 세대로 볼 수 있는 파이 0.6은 파이 0.5 위에 쌓아 올린 최신 VLA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파이 0.5의 계층 구조를 유지한 채 더 강한 성능을 내도록 비전 언어 백본, 프롬프트 설계, 학습 데이터 구성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즉 파이 0에서 시작해 파이 0.5에서 다듬어진 방향을 더 다듬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 0.6의 피겨 1은 이 구조를 꽤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비전 언어 백본은 시그립과 젠마3 사비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약 860 밀리언 파라미터 규모의 액션 익스퍼트가 붙습니다. 입력으로는 최대 4장의 이미지, 언어 프롬프트, 프로프리오셉티브 스테이트, 그리고 선택적으로 메타데이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프로프리오셉티브 스테이트는 로봇 자신의 몸 상태, 예를 들면 관절 각도나 내부 상태 같은 정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밖을 보는 눈뿐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자세인지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본은 패스트 액션 토큰이나 웹 데이터 같은 공동학습 신호를 다루고 액션 익스퍼트는 연속적인 실제 동작을 예측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액션 익스퍼트의 그레디언트가 백본으로 직접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널리지 인슐레이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파이 0.6은 H백 한 장에서 3개 카메라 입력 기준 약 63ms 안에 액션 청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더 강한 일반화와 구조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시간 제어 가능성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겨 1은 바로 이 VLM 백본, 액션, 익스퍼트,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듀얼 아웃풋 구조를 한 장에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 0.6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데이터 구성입니다. 모델 카드는 파이 0.6이 파이 0.5의 데이터 철학을 대체로 계승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러 인바디먼트에서 수집된 내부 로봇 데이터, 가정 환경에서의 모바일,
논모바일 데이터, 고수준 서브태스크 프레딕션 데이터, 그리고 바운딩 박스와 키포인트 프레딕션 같은 웹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바디먼트라는 말은 로봇의 몸체 형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팔 로봇, 두팔 로봇, 이동식 양팔 로봇은 외형도 다르고 제어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바디먼트를 함께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 양 증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는 일관되게 이 크로스 인바디먼트 학습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결국 어떤 로봇에서 배운 상식과 행동 감각을 다른 로봇에도 최대한 옮기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실제 성능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파이 0.6 모델 논문에서 피겨인은 정적 작업에서의 아웃 오브 더 박스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셔츠 접기, 바구니 속 빨래 접기, 박스 조립, 테이블 정리 같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파이 0.6은 속도에서 전반적으로 파이 0.5보다 빨라졌고, 특히 빨래 접기와 박스 조립처럼 이전에는 고품질, 파인 튜닝이 사실상 필요했던 작업에서도 논제로 수준을 넘어 실제 의미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논문에서 파이 0.6이 파인 튜닝 없이도 빨래 접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박스 조립도 일부 성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류의 작업은 사실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전체 과정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모델의 기본 성능 자체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겨 3은 이동형 양팔 로봇에서의 작업을 보여줍니다. 빨래를 집어 바구니에 넣기, 침대 정리, 접시를 싱크대에 넣기, 서랍에 물건 넣기 같은 과제들입니다. 이런 작업은 정적 팔 로봇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만 잘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움직이며 장면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파이 0.6은 이런 모바일 태스크들에서도 평균 태스크 프로그레스와 스로우풋을 개선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로봇 연구에서는 흔히 성공률만 보지만 실제 운용 관점에서는 스로우풋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이 0.6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피겨사가 보여주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포커스 태스크십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물체나 새로운 언어 표현 혹은 더 어려운 조합의 지시를 던집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서 세 번째 과일을 집어라 같은 표현 이해나 학습 때 명시적으로 보지 못한 형태의 노벨 스킬을 테스트합니다. 이 설정에서 파이 0.6이 파이 0.5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개선을 보였고, 특히 모바일 환경은 더 긴 수평선과 더 많은 방해 요소 때문에 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두 벤치마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졌다는 뉘앙스입니다. 실제 제품화에 가까운 시스템일수록 이런 류의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한 데모만 극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다양한 현실 조건에서 조금씩 덜 무너지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이 계열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 0은 범용 로봇 정책의 출발점이었고, 파이 0.5는 그것을 실제 열린 환경으로 끌고 왔으며, 파이 0.6은 그 위에 계층 구조와 지식 보존 전략을 더 다듬어 파인 튜닝 없이도 더 바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밀어붙인 최신 세대라고 말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파이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들, 즉 언어를 잃지 않는 문제, 여러 몸체를 넘나드는 문제, 긴 작업을 쪼개는 문제, 실제 집 환경에서 버티는 문제를 차례대로 건드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들어와서는 이 계열 위에 또 다른 방향이 붙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경험으로부터 더 나아지는 VLA, 즉 파이 0.6 기반의 RL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긴 작업을 위한 메모리 구조입니다. 파이는 2025년 말 공개한 파이 0.6 기반 강화학습 연구에서 사람이 일일이 시연해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대신 실제 배치 경험을 통해 VLA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2026년 3월에는 MEM, 즉 롱텀, 숏텀 메모리를 갖춘 VLA 연구를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최근 프레임 히스토리와 장기적인 텍스트 메모를 함께 관리하여 10분 이상 이어지는 복잡한 작업을 다루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직 새로운 파이 본체 세대라고 부르기보다는 파이 0.6 이후의 확장 연구로 보는 편이 맞지만, 앞으로 파이 계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즉, 파이는 기억하고 경험으로 개선되고 더 긴 작업을 잘 수행하는 피지컬 에이전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재 피지컬 AI 씬을 이끌고 있는 3대장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피지컬 인텔리전스 시리즈까지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각 그룹마다 아키텍처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용 로봇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로봇의 뇌를 또 어떻게 진화시킬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캐치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